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우리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화면이 나와서 놀라셨죠? 몇 번을 촬영을 했는데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중간에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봐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은 기말고사 안내를 해드리고요.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와 같이 A반, D반, E반, F반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일단은 했습니다. A반 수요일 6, 7교시에 듣는 친구들은 2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목요일 1, 2교시에 듣는 친구들은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4, 5교시 듣는 친구들은 1시 반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6, 7교시에 듣는 친구들은 2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제가 이캠퍼스에 매주 수업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 자료 중에서 9주에서 14주차 오늘 내용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방법은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9주차 내용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모바일 하던 뭐 PC로 하든 하시면 되고요. 오픈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사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주관식 5문제 출제했습니다. 하나의 4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이 되는 친구들을 단체로 초대를 해서 이미 안내를 했던 거와 같이 해당 기간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7월 2일 날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추가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시험 못 보는데 이렇게 된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 톡을 보내주시면 해당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시도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쌓고 신뢰성을 쌓고 그리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설득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연구들은 설득을 당하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방식의 저항을 하는데 이 저항력을 낮추는 것이 또 설득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단계적 설득이 악용된 사례를 제가 보게 되어서 제 자료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조주빈이 검거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한 기획 기사가 노컷 뉴스에서 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하는 내용은 성인들이겠죠.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해서 작은 것들부터 승인하게 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것들을 요청하는 이런 것을 고발하고 있었는데요. 단계적 설득이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어떤 게임에서 아이템을 줄게, 용돈을 좀 줄게, 그러니까 음성 채팅을 좀 켜볼래? 이렇게 하죠. 아주 작은 요청이잖아요.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래 아이템을 준다고 하면서 음성 채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용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절을 하겠지만 여기에 걸려드는 몇몇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알몸 사진을 보내준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고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이라거나 혹은 동영상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답을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그루밍이라고 기사에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러면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상대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상대가 움직이게끔 하는 것, 일종의 길들이기, 이런 것들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용돈을 주겠다, 음성 채팅, 이거 별거 아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체를 보내줘라. 나체를 보내주는데 뭐 얼굴을 좀 가리고 보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봤지만 한 번 요청을 들어주고 두 번 요청을 들어주고 이럴 때 세 번째 요청이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내가 연속으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부탁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그러한데 아이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여기서 내가 이걸 거절해도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당한 설득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려면, 우리의 저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설득의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 설득의 전략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적어도 정말 억울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설득이 되어서 어떤 특정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할 텐데 고객의 개념을 알아보고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네.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고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한자로 따지면 돌아볼 고와 손객자입니다. 다시 와줬으면 하는 사람이죠. 고객이라고 하는 것, 뭐 진상 고객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내가 내 위치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플러스 수입을 얻게도 해주죠. 그래서 고객과 나는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맞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이 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5년 이전에는 생산 우선 시대였죠. 물건을 만들 기술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대량으로 만들어져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죠. 만들기 바쁘게 물건들이 팔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겠죠.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생산 기술이 향상되고 생산량도 증가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뭔가 생산보다는 판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정말 마케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물건이 도처에 넘쳐나고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점 세분화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많게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물건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의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여기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여주는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교육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 자, 고객 서비스의 선순환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그 고객이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순환고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만족한 고객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생길 테고, 좀 사이다를 먹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회사 다른 것도 잘 만들 거야. 이런 후광 효과가 생기잖아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그런 계열사들을 모두 다 거느리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게 될 테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은
발생한 이익을 보다 양질의 고객 서비스로 보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객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런 선순환 고리가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만족스러운 거고 어떤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전에 기대치라는 게 있죠. 기대치가 있는데 막상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결과치가 서로 수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높을 때 우리 대만족을 느끼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음식 맛이 그때 대만족이죠. 결과치가 기대치와 같거나 결과치가 조금 더 크면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죠. 어떤 원리인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절대적인 수준이 어떤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이라던가 관찰을 통해서 설정한 기대치와 결과치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참 힘들게도 이 서비스의 전제 조건은 내가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고객이 서비스라고 느껴야지만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상대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고객 만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대부분의 곳들은 고객 관계 관리를 합니다. CRM이라고도 하죠. 고객을 이용하고 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나의 평생 고객 단골을 확보하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과정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요, 신규 어떤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고 이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이라던가 예를 들면 저희는 유플러스를 씁니다만 유플러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광고를 보면 혜택들이 엄청나죠.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상품을 주기도 하죠. 근데 저처럼 몇 년째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그것만 보더라도 저처럼 기존 고객에는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지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회사 수익에 아니면 어떤 집단의 수익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 수익의 80%는 이른바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고객 20%, 상위 20%의 고객에게서 80%의 매출이 나온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80대 20 법칙 또는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결과물의 80%는 그 집단의 나머지 그 20%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그 파레토라고 하는 학자가 개미들을 관찰을 했죠. 근데 개미가 만약에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20마리 정도만 열심히 일하는데 그 20마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80% 나머지 집단들이 모두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착안해서 결과물의 80%는 그 20%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법칙들이 여기저기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존 고객,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매출 면에서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이 진짜로 현실에서도 적용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유통이나 식품업계가 불황이죠.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골을 잡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에서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제로 업체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런 법칙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단골에게는 어떤 걸 주고, 뭐 무료 이용도 해주고, 쿠폰 할인 쿠폰도 주고, 또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준다, 이렇게 광고가 났었고, 또 파레토의 법칙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이죠. 롯데백화점의 고객 매출 구성을 보면 상위 17%의 매출은 상위 고객 1%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40% 정도의 매출은 상위 5%의 고객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이번 달에, 지난달에 나온 표를 보니까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쓴 고객을 보니까 한 달에 9억이 넘는 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죠. 아주 소수의 전체 고객의 5% 혹은 20% 정도의 고객이 전체적인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근데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직접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속을 할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해졌죠. 그러자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롱테일의 법칙은 파레토의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80%의 사소한 어떤 것들이 20%의 핵심보다 더 어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닷컴에서는 막 안 파는 것이 없잖아요. 이 아마존닷컴의 수입의 많은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팔리지 않는 굉장히 어떤 희귀한 것들인 거죠. 자잘한 것들, 서로 항목으로, 카테고리로 엮이지 않는 이런 자잘한 광범위한 것들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주요 수입원은 대기업, 예를 들면 5%, 상위 5%, 뭐 상위 20%의 대기업들이 구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어떤 광고 비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되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파레토의 법칙, 전통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이 마케팅 혹은 고객 관리를 하는 데에서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롱테일의 법칙, 그러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조금씩 팔리면서 이것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 고객 관계 관리를 할 때 어떤 것이 좋을까?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룡 그림을 보면 여기가 상위 20%의 고객이고, 여기가 물건 혹은 고객, 이쪽은 80%의 물건 혹은 고객이라고 한다면, 팔리는 물건들을 쭉쭉쭉쭉쭉쭉쭉 해놨을 때 마치 긴 꼬리처럼, 롱테일이니까요, 긴 꼬리처럼 줄지어 서게 되지만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 80% 정도 된다.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게 된 거죠. 두 가지 법칙을 좀 인식하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소수에게 나의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박리담의 이런 개념처럼 조금씩 사가지만 이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좀 더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서비스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쪽은 기대 수준이고요. 이쪽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죠.
그리고 희망 서비스와 최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희망 서비스는 내가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치겠죠. 최저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내가 이 이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준과 중요도에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기대도 별로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가게에 갔어요. 우연히 한 끼만 때울 생각으로 갔죠. 이때 가격도 뭐 한 끼에 3,000원, 뭐 2,500원 정도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서서 먹어도 괜찮고, 예를 들면 그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정갈하고 예쁘지 않아도 아이 뭐 한 끼 먹는데 어때?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다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게 합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급한 돈은 2,5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서비스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먹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음식을 남기고 가도 나는 별로 이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대 수준도 낮은 경우에는 희망 서비스와 최저 서비스 사이에서 적정 서비스 구간이 좀 넓게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은 고객이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할 때, 지금 이 상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치도 없는 상태라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의 불만은 없거나 혹은 아주 적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호캉스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가격이 비쌀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으로 아주 큰 돈을 쓴 거죠. 마음 먹고 부모님의 생신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중요한 날이거나 나에게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비싸다고 하는 호텔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희망 서비스도 아주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 이하는 안 돼 라고 하는 최저 서비스도 같이 높은 곳에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끼에 20만 원 하는, 1인당 20만 원 하는 식사를 부모님을 모시고 뭐 3명 혹은 2명 이렇게 가서 호텔에서 먹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이하는 안 돼 라고 설정한 최저 서비스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유리잔에 작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화가 나겠죠.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 돈을 썼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에게도 들었기 때문에 희망 서비스, 이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대에게, 고객에게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면 최저 서비스와 희망 서비스가 모두 다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낮죠. 그럴 때는 최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서비스의 평가는 내가 기대한 서비스 더하기 제공받은 서비스의 합입니다. 그러면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제공받은 게 별로예요. 그러면 서비스 평가는 나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곧 고객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기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죠. 내가 매장에 갔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면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들어갔는데도 멀뚱멀뚱 나에게 아무도 응대를 안 해주면 화가 나잖아요. 자, 그리고 독점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만 독점적으로 응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에게 집중해서 응대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월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점원이라던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보다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갑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곳에 가서 갑질을 하는 그 심리적인 원천도 이 우월 심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방 심리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하고 싶지만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함부로 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보상 심리, 내가 지불하는 돈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러니까 본전을 뽑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심리, 우월 심리와 비슷하죠. 어떤 상황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충족이 되면 서비스를 만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고객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은 불만, 불평을 쏟아내게 되겠죠. 어딘가에, 어떤 사람에게 혹은 인터넷의 어떤 공간에 하게 되겠죠. 불평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기다리는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혹은 노트북을 수리하러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기다려야 되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를 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러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대기. 우리는 택배를, 물건을 산 다음에 택배 기다리는 이 시간 있죠. 그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서비스 받을지 모르고 대기하는 것.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대기표를 받고, 대기 시간이 약 몇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내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너무 모르는 상태라면 길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대기도 있죠. 예를 들면 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나올 때가 지났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주방에서는 뭔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다들 바쁘게 일하고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음식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럴 때 무슨 일이지? 더 길게 느껴지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불공정한 대기, 네, 화나죠. 새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어제 오늘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천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자 공항에 입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들을 쌓으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청원도 넣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불만을 갖게 하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기다리는 대기도 불평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대기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며놓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도 있고요. 읽을 책, 뭐 간단한 차라던가 다과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고 불공정한 대기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혼자 오신 분에 대해서는 말을 걸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처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불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불평이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걸 어딘가에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말하지 않고 다시는 안 가나요?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안 가죠. 자, 만약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일단 귀찮죠.
화를 내고 불평,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불평을 이야기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 번 담당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지치게 되죠. 또 얘기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포기. 시간 낭비, 안 가고 만다. 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제보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난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나에게 직접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친구 관계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싸움이 있고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되면 더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불평 고객은 서비스, 현재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강의 평가를 이제 하실 텐데 강의 평가에서 뭐 무조건 좋다라고만 쓰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고맙죠. 아예 말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에게 불평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평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의 불평을 빠른 시간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이제 구전되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은 100명 중에 약 4명입니다. 96명 정도의 사람들은 저처럼 그냥 안 가는 거죠. 네, 이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평균 8명한테 이야기를 하고 불만족한 고객은 평균 25명한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다. 맛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평균 8대 25니까 3배가 넘죠. 자, 그런데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만이 신속하게 됐다면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 중에서 95%는 반복 구매를 한답니다. 이른바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정도의 만족을 느낀 사람보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이것을 해결을 받았을 때 그 브랜드나 혹은 그 매장이나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증가해서 다시 오게 되는, 말하자면 다시 왔으면 좋겠는 손님이죠. 고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평 고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거만 형 있죠. 아, 내가 뭐 뉴욕에서 말이야, 뉴욕에서 먹었을 때는 이게 스테이크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말 꼴 보기 싫죠. 네, 그런 거만형, 과시욕을 드러내면서 제품을 폄하하는 고객 있죠. 아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도대체 얼마짜린데 뭐 이런 값비싼 물건들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형, 설명을 해주고 또 뭐 먹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혹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먹었을 때 맛이 있나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집형도 있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는 정말 까다로운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예,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어떤 일이 지연돼도 참지 못하는 이런 성향의 불만 유형 고객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물론 이 이전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고 나도 판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관계에서 내가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갑질을 했던 경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 거만형이다, 뭐 의심형이다, 뭐 해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내가 이만큼 돈을 쓰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내 일을 프로답게 하고 싶다. 거만을 떠는 사람에 대해서 어유 갑질 하면서 정말 진상 고객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그를 내 편으로 만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불만 고객, 불평 고객을 마음에 들게 했을 때는 더 큰 나의 그 악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거만형에게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그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의심형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료라던가 뭐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고,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버버버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겠죠. 그리고 책임자가 직접 응대를 하는 것도 의심형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집을 막 잡는 사람들 있죠. 막 사소한 트집 이런 것들은 일단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동의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런 점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빠르게 사과를 해주면 이런 아주 작은 트집들은 뭐 사과를 받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리고 빨리빨리 형.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될 테고, 이런 사람들에게 애매한 화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하지 않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말고 뭐뭐입니다.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것이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례에 따라 다 다르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고객에게는 맞대응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불평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8단계까지 하는 것이 오늘 시간 계획입니다. 1단계 무조건 경청하고요. 공감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약속을 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또 다시 한번 거듭 사과를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다시 겪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볼까요? 불평 고객이 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1단계 무조건 경청하기. 네. 이때 그의 불평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그리고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죠.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유쾌하게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듣게 되면 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맞대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다니고 있는 회사라면 그만둬야 되겠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접어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분명히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은 도전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비난을 하겠죠. 여기에 말리지 말아야 하겠죠. 자, 2단계 공감은 어떤 기분인지, 뭐 그런 일로 화내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고객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특이하고 유별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매우 타당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줘야 하겠죠. 이것만으로도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만이 없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감을 해줬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 시점을 놓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사과에 대한 연구들은 직접 뭔가 사과를 하면 이게 내 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객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서 고객이 불평을 제기했을 때는 일단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 없이 변명만 하면 어떠세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 가도 됩니다. 이탈해도 되는데 굳이 나의 에너지를 써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변명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놀이공원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거기를 생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없죠. 불만이 있으면 그곳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건 제 영역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네. 일단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회사의 대표가 되는 거니까 사과하는 거죠. 불편을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 건지 설명하고 해결을 약속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어떤 해결 방법을 원하시는지, 예를 들면 환불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수선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담당자의 사과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음 단계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택배도 빨리 오면 좋고 또 어떤 해결 불만 불평에 대해서 내가 건의한 내용도 민원 사항이 최대한 빨리 해결됐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할 일인 것 같으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불평 고객의 마음을 굉장히 수그러들게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저도 얼마 전에 재봉틀을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를 보냈는데 강간무소식이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단종이 된 제품이어서 부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거나 아니면 원하신다면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죠. 네, 요즘 미니 재봉틀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사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자,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주면 제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방법으로요. 자, 7단계입니다. 처리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사과를 하면 정말 멋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번거롭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만의 감정들이 해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이때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불만은 해결됐고 부정적인 감정도 해소가 됐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그 방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심리에 적용을 해볼까요? 이 내용은 고객 설득 법칙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득의 알파 전략, 오메가 전략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호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접근을 한다면 모방 심리가 있으니까 고객도 나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을 계속 믿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이죠. 고객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보고 왔는데 상품평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제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보여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매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더 인기가 있고 또 이 제품이 더 잘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이라는 거죠. 본인이 옳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일단 호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증거 법칙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설득을 당할지 말지, 이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의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가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맛집 랭킹 이런 거. 네. 추천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런 것도 판매량이 많은 순서대로 이거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을 때는 뭔가 있겠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한마디 덧붙이면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죠. 호감 법칙,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건 우리 본능이죠. 깨끗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나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또 최대한 정갈하게 꾸미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권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오류에 참 잘 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싹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 결성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곡을 부를지를 했어요. 그런 과정이 나왔었죠. 노래를 듣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누가 만든 곡이다 라는 것이 알려지자 어쩐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히트곡, 아이돌의 히트곡을 많이 만든 작곡가의 곡이다. 권위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했다. 이런 것들 권위에 순응하는. 그리고 어떤 것들 설명할 때 내가 뇌피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고객들은 수긍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희소성의 법칙,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죠. 이건 고객이 되었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자원이 한정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걸 느끼죠. 게다가 나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정되어 있다.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심리의 적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부모,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또 회사 동료들, 친구, 학교 동기들 있습니다. 거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들을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죠. 진정성 없이 이런 것들을 섣불리 적용해서 설득 효과가 있네 없네 관계가 더 좋아지네 나빠지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내가 먼저 상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다면 아주 작은 실수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 요령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부터
오늘 14주까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난 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